사람들은 흔히 빅뱅 이론을 연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린 우주의 모습을 탐구하는데 관측을 통해 얻어지는 이미지는 아름다운 성운이나 은하들처럼 천문학 가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배경화면에 보이듯이 약간은 현대미술 작품과 같은 독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하처럼 특정 장소에서 신호를 보내오는 천체를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넓은 영역을 관측하여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모습의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에서 우주의 시작과 관련된 정보를 찾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왜 남극에서 관측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이 책에 담고자 했습니다. 빅뱅 이론은 약 100년 전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면서 출발합니다. 그림에서 노란 타워는 우리 은하를 나타내고 파란 타워는 멀리 있는 은하를 나타냅니다. 이들은 격자로 나타낸 좌표 위에 위치해 있어요. 격자로 나타낸 우주의 공간이 다 같이 넓어지면서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는데 원래 더 멀리 있던 은하와의 거리는 그 거리에 비례해서 더 빨리 멀어지게 보이죠. 이 관측에서 중요한 점은 우주가 정적이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이 아주 작은 곳에 밀도 높게 모여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뜨겁고 밀도 높은 우주가 팽창하고 식어가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의 우주가 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마치 점에서 폭발하듯이 우주가 태어난 것과 같은 모습이지요. 우주가 이런 모습에서 시작해서 수소와 헬륨과 같은 기본 입자도 만들어지고 별과 은하가 탄생하며 지구에 생명이 살게 되는 이런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어디까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정말 아무런 존재가 없는 무에서 시작된 게 빅뱅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더 컸던 무언가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지고 있는 중일까요? 우리는 이미 검증된 물리학 이론을 사용하여 설명을 하면 우주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음을 봅니다. 우주를 한 점으로 모조리 모아 넣는다면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마치 공을 떨어뜨렸을 때 땅에 닿기 전까지는 일정한 중력과 속도를 받아 낙하하는 상태로 설명할 수 있지만 땅에 닿으면서는 같은 방식으로 공의 상태를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주 팽창의 역사를 설명이 가능한 부분, 빅뱅 이론의 영역을 표시를 하고 빅뱅이 시작되는 부분, 그곳에 필요한 새로운 이론을 검증할 이론으로 표시합니다. 저희가 하는 관측은 검증할 이론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급격한 팽창으로 빅뱅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론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머나먼 과거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주 팽창의 역사를 간추려서 그린 그림입니다. 빅뱅 이후에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생기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날아오는 우주의 빛을 관측함으로써 빛이 날아온 시간만큼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주는 밀도 높고 뜨거웠다고 했죠. 마치 별 내부와 같이 모든 곳에서 빛이 산란되어 불투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태양의 내부를 뚫고 들어가 볼 수 없듯이 우주의 과거도 더 이상 빛으로 관측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충분히 식어서야 별의 표면을 떠난 빛을 보는 것처럼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빛은 뜨거웠던 빅뱅 우주가 우주 전역에 남긴 열기였습니다. 당시엔 절대온도 3000도 정도의 뜨거운 열기로 빛났지만 지금은 많이 식어서 절대온도 3도 정도의 온도가 되었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쇠막대기가 식어가면서 붉은 빛은 없어져도 남은 열기는 느껴지듯이 우주에서도 절대온도 3도에 해당하는 열기가 남아있고 이는 마이크로파 전파에 해당하는 빛에서 두드러지는 신호입니다. 이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1960년대에
이를 발견한 분들이 빅뱅 우주의 증거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 우주 전역, 하늘 전체에서 오는 이 신호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봅시다. 구형의 지구를 평면에 펼쳐서 세계 지도를 표현하듯이 하늘 전체의 모습을 평면에 그려봅니다.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는 하늘 전체에서 같은 온도를 가지고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비 우주망원경이 자세한 관측을 함으로써 평균 온도 주변에서 약 10만 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미세한 요동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색깔을 가미해서 관측된 온도의 높낮이를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WMAP 우주망원경이 더 자세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2010년대에는 플랑크 우주망원경이 더욱더 자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측 장비와 관측 자료가 좋아지면서 마치 지구라는 행성이 대륙과 바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신히 확인할 수 있었던 수준에서 이제는 산맥과 호수를 구분해내고 경작지와 도시도 구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우주 배경 복사 지도가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깨알 같은 무늬의 온도 요동은 당시의 밀도 요동과 관련이 있는데, 밀도가 높은 곳에는 물질이 더 많이 모이고 낮은 곳은 더 비어가면서 은하단과 같은 우주의 구조물을 만들 것입니다. 즉, 우주의 거대한 구조의 씨앗이 여기에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셈이지요. 이 자료를 토대로 우주론 학자들은 우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뱅 이론이 완벽한 설명이라고 하기엔 찝찝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신호는 빅뱅 팽창에 따르면 빅뱅 후 약 38만 년 정도 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보셨듯이 약 10만 분의 1 정도 차이를 두고 우주 전역은 아주 균일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우주의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점까지 열이 교환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합니다. 같은 온도로 열평형을 이루려면 서로 열을 교환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한 점에서 38만 년간 전달할 수 있는 이 범위 바깥 부분과도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마치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한국 집으로 오렌지색 티셔츠 소포를 보내는데 자동차와 배편으로만 붙이는 경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배로는 하루 만에 절대 도달할 수 없는데, 다음날 부모님께서 오렌지색 티셔츠를 받았다고 티셔츠 색깔을 알아버리신 경우지요. 이 미스테리는 운송회사가 사실은 배편이 아니라 비행기편으로 보내줬다고 하면 해결이 됩니다. 비행기가 없었던 때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주 초기에 기존의 물리 이론을 넘어서는 이론이 공간을 급격하게 팽창시켰다면 그 팽창 이전에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으므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급팽창,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빅뱅 우주론에서 시작점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넣으면 빅뱅 이론이 가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이론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우주 배경 복사까지가 관측 가능한 한계인데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던 모습은 바로 볼 수는 없지만 그 팽창이 우주 배경 복사에 남길 수 있는 신호를 보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지구 내부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지진파를 통해서 내부를 탐사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지요. 그 팽창을 일으키면서 이 팽창은 우주 공간에 중력파를 남겨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력파가 전파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 신호가 만들어질 때에 빛이 산란하는 특정한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소용돌이 같은 평광무늬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팀은 우주 배경 복사에서 평광무늬를 관측하여서 이 원시 중력파가 만들어내는 소용돌이 모양의 평광무늬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0년대 초반에 연구팀은 바이셉2라는 망원경을 사용하여 당시의 소용돌이 무늬를 하늘에서 확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팽창이 없는 경우 우주 배경 복사 신호에서 잡힐 수 있는 양보다 많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본 이 신호가 바로 그 팽창으로 인한 소용돌이 평광문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앞에 놓인 예컨대 우리 은하 내의 먼지 또한 이런 소용돌이 평광무늬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는 마치 엉킨 실타래 사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찾고자 하는 특정한 색깔의 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엔 다른 종류의 실타래가 서로 엉켜 있는데 지금은 빨간색 성분으로만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어떤 실타래가 우리가 찾고 있는 색깔의 실타래인지 분간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셉2의 관측은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엉킨 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정도였던 것이죠. 따라서 바이셉2와는 다른 파장에서 같은 하늘을 자세히 관측해서 우주 배경 복사 성분을 분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초록색 성분으로도 사진을 찍고 파란색 성분으로도 사진을 찍으면 비로소 어떤 부분이 우리가 찾는 실인지, 즉 우주 배경 복사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망원경을 추가로 설치하여 같은 하늘을 다른 파장에서 자세히 관측하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각 파장대에서 평광신호 지도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관측의 정밀도는 각 파장에서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2012년에서 2019년까지의 관측 기록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눈치채셨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관측 프로젝트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평광무늬는 아주 미약한 신호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관측해서 잡음을 줄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이크로파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 신호는 대기 중의 물 분자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대기가 가장 건조한 지역을 찾아 망원경을 설치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남극 대륙 한참 내륙에 가게 되었죠. 이 연구는 여러 기관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협동하여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남극점 기지 천문대에 가서 망원경을 조립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관측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2015년엔 바이셉2가 바이셉3 망원경으로 업그레이드되어서 지금도 관측을 계속하고 있고요. 2020년엔 바로 옆 빌딩에 있던 캣 어레이 마운트를 더 큰 바이셉 어레이 마운트로 업그레이드하고 본래 바이셉2 망원경 크기의 여러 대가 배열되어 있던 것에서 이제는 바이셉3 크기의 망원경 여러 대가 배열되는 바이셉 어레이로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 있고 관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의 3부에 해당하는 연구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책 속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